자, 그러면 두 번째 타입 B라고 정의를 했었던 새로운 메소드를 제시하는 유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소드는 어프로치일 수도 있고 테크닉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통칭해서 그냥 새로운 메소드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는 지금 새로운 방법을 익히기도 배우기도 급급한데 나보고 새로운 방법을 만들라니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일인가? 라고 생각을 할 텐데 그 새로운 방법이 그렇게 새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차피 완전히 새로운 것은 어디도 없거든요. 기존의 방법들을 개선하는 형태. 예를 들어서 제프리 힌튼이 딥러닝 모델을 처음으로 제시를 했다고 하지만 그 딥러닝 모델 역시 기존의 뉴럴넷 모델을 개선하고 확장을 한 거죠. 물론 예를 이렇게 드니까 그럼 나보고 딥러닝 모델을 만드는 정도의 연구를 하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기 때문에 기존의 것을 아주 조금이라도 개선을 하게 되면 새로운 방법이 됩니다. 즉 얼굴에 점 하나 찍고 나타나면 새로운 얼굴이 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방법이 A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A라는 방법, 알고리즘은 A1부터 시작해서 A2부터 시작해서 쭉 A10까지 10가지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 하나만 살짝 개선을 해도 된다는 거죠. 또는 A라는 방법과 B라는 방법이 있는데 서로 다른 방법이고 다른 목적으로 활용이 됐는데 나는 A와 B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만들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A에서 나온 인풋이 뭐 B에 활용이 될 수도 있고 A의 여러 가지 알고리즘 중에 일부를 B라는 방법을 통해서 개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뭔가 거창하게 새로운 방법을 짠 하고 나타내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방법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을 하는 것도 중요한 이 유형의 컨트리뷰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어렵다면 더 쉬운 것은 뭐냐면요. 다른 분야에서 이미 인정되고 널리 활용되어 있는 유용한 기법을 차용하거나 또는 다른 분야에 응용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보통 우리가 이야기하는 융복합 연구에서 이런 형태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로지스틱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로지스틱 모형은 뭐 보통 이렇게 S커브 형태로 나타내서 주로 처음에는 전염병 연구에서 이 사람들 간의 전염병이 전염되는 속도,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형인데 이 전염병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면서 접촉을 통해서 뭔가가 퍼져나가는 거니까 이 전염병의 확산을 우리가 신제품의 확산에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 마케팅 분야에서 신제품 수요 예측을 하는데 이 로지스틱 모형을 사용하기 시작했죠. 소위 얘기하는 확산 모형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전염되는 것처럼 이 신제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보고 나도 써야지, 나도 신제품을 사야지 라고 하는 것 자체를 전염의 형태로 응용을 한 것이죠. 물론 제가 지금 대표적인 예를 들다 보니까 뭐 나보고 그런 걸 만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대표적인 예를 일단 제시를 한 거고 보다 구체적인 예를 우리 랩에서 나온 연구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Technological Forecasting in Social Change라는 저널에 2014년도에 게재된 논문입니다. 좀 시간이 됐죠. 실제 연구는 2012년 정도의 과제 일환으로 수행된 연구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사례로 가져온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어떤 새로운 분야의 적용에 아주 적합한 예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연구의 제목은 바스 모델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신제품 수요 예측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프리런치, 즉 신제품 출시 전에 예측을 하는 겁니다. 이 바스 모델이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었던 로지스틱 모형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제품 확산을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인데요. 기존에 보통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S커브가 있을 때 한 요 정도 시점까지는 데이터가 있어요. 임플리카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바탕으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곡선을 찾아낸 다음에 이 미래 시점에 수요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 시점쯤에는 이미 이 변곡점을 지났기 때문에 수요 예측에 그렇게 의미가 있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신제품 출시하기 이 시점에서 이 앞으로 수요가 얼마나 될까를 예측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겠죠. 그래야 생산 계획도 하고 마케팅 계획도 하고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데이터가 없으면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방법을 썼냐면 비슷한 제품들을 찾아가지고 제품들이 비슷하면 이 확산하는 경향도 비슷할 것이다. 이 S커브를 만드는 구성하는 파라미터,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가 P와 Q라는 모방계수, 혁신계수라는 이 두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를 서로 간단하게 웨이티드 썸을 해가지고 예측하는 게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도가 그게 높지 않았죠. 그래서 이 연구의 핵심은 뭐냐면 역시 바스 모델을 이용해서 신제품 출시 전 예측을 하는데 이 연구가 10년 전에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당시에는 생소했었던 이 머신러닝 어프로치를 사용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접근법은 이 분야에서 이미 개발돼서 활용되고 있었는데 이 확산 모형을 이용한 출시 전 신제품 수요 예측에선 적용된 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기존의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DB를 구축을 하고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또 많이 들어봤을 법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머신러닝의 리그레션 모델들을 이용을 해서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P와 Q라는 이 바스 모델의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그런 연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단순할 수 있는 연구인데요. 이미 바스 모델을 이용한 이 디퓨전이라는 영역이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머신러닝이라는 기존에 있었던 기법들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개선하지 않았고 이걸 그대로 그냥 여기에 쓴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학술적인 의의가 있었다는 것은 이 디퓨전 분야의 머신러닝을 적용한 최초의 연구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이 연구는 비슷한 연구를 하더라도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 연구 뒤에 비슷한 연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퍼포먼스를 조금 더 개선한다거나 다른 변수들을 쓴다거나. 하지만 이 시점에서는 이 디퓨전이라는 영역의 머신러닝이라는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한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충분히 독창성을 인정받았다라는 것이죠. 다른 논문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Technology Analysis and Strategic Management라는 저널에 게재된 논문인데요. 비교적 최근에 게재됐습니다. 이 논문의 제목을 보면 이 프리미엄 서비스라는 키워드가 나옵니다. 이 프리미엄 서비스는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서비스는 프리, 공짜로 제공하고 추가적인 고급 기능들은 유료로 제공하는 그래서 프리와 프리미엄을 합쳐서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서비스에서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중에 하나는 수많은 기능 중에서 어떤 것을 공짜로 제공하고 어떤 것을 유료로 제공하는가 하는 것이죠. 너무 많은 기능을 공짜로 죄다 제공하면 돈을 벌지 못할 거고요. 너무 돈을 받고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면 가입자를 확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적절한 배분이 중요한데 지금까지 이 프리미엄 서비스가 정말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것을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연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느냐? 카노 모델이라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분류하는 아주 오래된 모델과 패스 어널리시스라는 기술 수용 모델에 근거한 패스 어널리시스라는 기법을 결합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첫 번째로는 이 프리미엄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설계라는 어떤 문제, 특정 영역에 일단 솔루션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기존에 이미 알려져 있는 이 두 모델을 결합했다라는 그 자체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까 제가 앞에서 A라는 모델과 B라는 모델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어프로치를 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는 카노라는 기법을 이용을 하고 이 결과의 아웃풋을 이 스테이지 2에서 TEM 기반의 경로 분석에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노 모델에 따라서 몇 가지 유형으로 고객들의 요구사항, 서비스의 기능을 구분을 한 다음에 그 중에 일부를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서 프리미엄 펑션으로 도출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A라는 프로세스에서 나온 아웃풋을 B라는 프로세스의 인풋으로 사용한다는 이 기본적인 아이디어 이것만으로도 이제 독창성을 인정받아서 논문으로 게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많은 학생들이 그러면 저도 A라는 방법, B라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다 C라는 방법까지 어떻게 같이 끼워 맞추면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그러면 오리지널리티가 있지 않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단순하게 나 원래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을 같이 사용해 봤더니 잘 되던데? 같이 잘 작동이 되던데?
쓸만하던데? 로 끝나면 의미가 없겠죠. 이렇게 결합하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A랑 B랑 같이 썼더니 뭐가 더 좋더라, 어떤 점이 더 좋더라, 어떤 점이 더 우수하더라라는 것을 입증을 해야지 단순하게 같이 써보면 괜찮지 않을까? 라는 걸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우리가 새로운 알고리즘, 새로운 방법, 새로운 기법을 제시를 했을 때 그것이 결합된 것이든 기존 것을 개선한 것이든 간에 우수함을 보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 학술적인 의의와 프랙티컬한 의의가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존에 있던 어떤 A라는 알고리즘을 조금 개선해서 A-라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냈어. 분류 알고리즘이라고 합시다. 자, 개와 고양이를 사진을 가지고 분류하는 알고리즘을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적당히 바꾸고 변형하고 활용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새롭게 A-라는 모델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리가 항상 퍼포먼스를 따져야 되죠. 특히 이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에서는 기존의 모델 대비 여러 가지 성능 지표, 퍼포먼스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성능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밸리데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랬을 때 이 퍼포먼스 인덱스, 이거 PI라고 하겠습니다. 자, PI1이 있고 PI2가 있고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분류 알고리즘 같은 경우는 어큐러시도 있을 거고 프레시전도 있을 거고 리콜도 있을 거고 F-스코어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컴플렉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A와 새롭게 내가 개발한 A-라는 알고리즘을 비교해 봤더니 이 두 개는 세 개는 얘가 우수한데 요거 하나는 A-가 우수해. 그럼 이거 여러분들 같으면 A를 쓰겠어요? A-를 쓰겠어요? 당연히 실제로 프랙티컬한 목적으로 이 알고리즘 쓴다면 당연히 A를 써야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데 학술적인 측면에서는 비록 이 나머지에 대해서는 얘가 퍼포먼스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거 단 하나, 10개 중에 단 하나만 좋아도 이 알고리즘은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올마이티 할 필요 없습니다.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이 알고리즘을 개선을 해서 우수함이 입증이 되더라도 그것은 이 학술적 의의로는 충분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학문이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시도들, 트라이얼 앤 에러를 통해서 이것들이 쌓여서 어느 순간 그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성과를, 진보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단순히 요거 하나, 단 하나에게 그거 가지고 뭐가 의미가 있냐라고 싶지만 이것들이 나중에 초석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A-라는 것을 만든 사람도 실제로 쓸 때는 A를 쓸 거예요. 하지만 이 자체로도 충분히 학술적 의의가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특히 공학 분야에서는 무조건 이렇게 밸리데이션이 필요한데 정량적인 입증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어프로치 자체가 아예 없었거나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비교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경우는 구구절절 정성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역시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TFSC에 게재됐던 논문, 신제품 출시 이전에 바스 모델의 두 파라미터, 이 P와 Q를 예측하는 방법으로서 이 머신러닝 기반의 어프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총 6개의 리그레션 모델 중에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던 MLR 모형, 그리고 이것들을 조합한 앙상블 모형, 그리고 기존에 활용됐었던 기존 어프로치라고 할 수 있는 이 아날로지 모형 각각에 대해서 리그레션의 퍼포먼스를 측정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민 앱솔루트 에러, 그다음에 루트 민 스퀘어드 에러, 이 두 가지 이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를 바탕으로 이 차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측정해봤더니 이 값이 작을수록 좋은 거죠. 에러니까. 우리가 이 논문에서 제시했던 이 모델들, 특히 앙상블 모델 같은 경우는 매우 낮은 수준의 에러를 보여줬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아날로지는 높은 수준의 에러. 따라서 당연히 우리가 제시한 이 모델이 기존의 모델보다 퍼포먼스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었죠. 만약에 이 에러 자체가 아날로지 값이 더 낮았다면 아무리 머신러닝 어프로치를 적용하는데 더 좋아지는 게 없으니까 무의미하다 또는 오리지널리티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반면에 두 번째로 이야기했었던 그 카누 모형과 패스 분석을 이용해서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의 펑셔널 얼로케이션하는 연구는 이러한 형태의 밸리데이션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정답이 없는 문제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기능을 어디에다가 적용하라라는 것은 사실은 뭐 나중에 가서 또는 A/B 테스트를 통해서 각각 하고 안 하고를 통해서야 검증할 수 있는 것이지 이 어프로치 자체가 유효한 것이냐를 정량적으로 입증할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구절절 기존의 프리미엄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이런 방법 자체가 없었고 반면에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했더니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현재 나와 있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 퍼스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례로 분석을 했던 건데 드랍박스라든가 원드라이브라든가 구글 드라이브의 현재 형태와 이 연구에서 도출된 프리와 프리미엄 펑션의 어떤 형태를 비교하는 정도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새로운 방법을 그냥 제시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 방법이 기존 방법 대비 우수함을 반드시 보여야 되는데 올마이티 필요는 없지만 전지전능할 필요는 없지만 단 하나라도 일단 좋은 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정량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면 정량적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반면에 이런 경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성적인 설명을 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요.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어프로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그 뒤에 illustrative example 또는 뭐 case study라는 형태의 섹션이 따라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쓰지? 자, 이렇게 쓰는 거야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말 그대로 illustrative example이라는 겁니다. 그 결과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의미가 아예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한 empirical research 첫 번째 유형에서는 그 분석된 결과 자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결과 자체가 그 연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두 번째 타입 B 같은 경우는 새로운 어프로치를 제시하는 것 자체가 메인이고 이게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일러스트레이티브 이그젬플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결과 자체가 뭐 잘못됐다거나 왜 이런 결과가 나왔니라고 누군가가 시비를 걸지도 않고요. 그 결과 자체에 너무 집착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TFSC 연구에서도 사례 연구로서 3D TV의 수요를 예측한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굳이 여기 안 넣은 이유는 솔직히 얘기하면 그 예측 결과가 좀 처참합니다. 왜냐하면 3D TV 요즘 안 보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근데 그 연구에서는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사례로서 3D TV의 사례를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이 연구 자체, 이 3D TV는 예측 결과가 틀렸다라고 해서 이 연구 그 어프로치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물론 이 결과 자체가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긴 하겠지만 이것이 연구의 오리지널리티를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인은 아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타입 B의 경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에서 이 타입 B의 유형을 새로운 메소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거다라고 퉁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메소드랑 또 비슷한 용어로서 어프로치, 테크닉, 알고리즘 이렇게 다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은 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데 무슨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명확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경우는 혼용해서 써도 큰 문제가 없지만 어떤 경우는 잘못 쓰면 잘못된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하면 어프로치는 뭐 접근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테크닉은 기법, 알고리즘은 말 그대로 알고리즘 또는 알고리즘이라고 번역을 하게 되겠죠. 자, 우리가 새로운 어프로치를 제시하는 테크닉을 제시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타입 B에 해당되는데 우리가 제시하는 게 뭔지는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 단어들의 정의를 정리해 놨습니다. 보기만 해도 깝깝하죠. 자, 문제는 뭐냐면 제가 어프로치, 테크닉, 알고리즘을 한 레이어에서 하나의 기준으로 구분을 하지 않은 것은 이것들이 각각 서로 다른 관점에서 서로 다르게 정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분야마다 되게 달라요.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 다르고 경영학에서 다르고 공학에서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저도 많이 찾아봤지만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정의를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각각을 비교하는 것은 가능한데 세 개를 한 차원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첫 번째 어프로치와 테크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접근법과 기법, 이건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어프로치는 좀 더 일반적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또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말 그대로 접근할 것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반면에 테크닉은 조금 더 구체적인, 그래서 어떤 특정한 프로시저로 정의되어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시저로 정의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어프로치 하에서 여러 가지 테크닉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고기를 샀습니다. 소고기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구워서 로스로 먹을까? 아니면 뭐 스테이크를 구워볼까? 삶아서 수육으로 먹을까? 튀겨 먹을까? 뭐 이런 것들 자체는 요리를 하는 접근법이 되겠죠. 반면에 예를 들어서 스테이크를 굽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뭐 고든 램지식의 겉바속촉 스테이크를 만들어 먹을 거야. 참고로 이건 제가 잘하는 겁니다. 아니면 뭐 백종원식 스테이크를 구울 거야.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레시피죠. 이것들이 테크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요리를 하는 유형, 뭐 굽기, 삶기 이런 것들은 어프로치라면 레시피들은 이 테크닉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어프로치가 좀 더 큰 개념이라는 거. 자, 그런데 또 다른 관점에서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모아놓은 것이 어프로치다.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소개했었던 그 TFSC에 나왔던 논문들도 이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묶어서 머신러닝 어프로치, 머신러닝 형태로 이 문제를 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자, 이때 또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메소드라는 단어와 메소돌로지라는 단어입니다. 점점 점이 가격입니다. 이 메소드라는 단어는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 뜻으로 쓰입니다. 보통 이제 테크닉과 비슷한 레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연구 논문에서 보면 그냥 내가 이 연구에서 어떤 방법을 썼는지,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썼고 어떤 기법을 썼고 어떤 가설을 설정을 했고, 이 모든 것을 그냥 메소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메소돌로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메소돌로지는 대체 뭔가요? 우리나라 말로는 방법과 방법론이 될 텐데 뭔가 좀 있어 보여서 일부러 메소돌로지라는 표현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 메소돌로지 역시, 메소돌로지는 원래 메소드에 대한 연구를 하는 학문이 메소돌로지인데, 그냥 여러 가지 메소드를 다 묶어놓은 것을 그냥 메소돌로지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 연구에서 데이터는 뭐 어떻게 크롤링을 했고, 통계 기법은 뭘 썼고, 그 다음에 분석을 위해서 어떤 머신러닝 기법을 썼고, 전처리는 뭘 했고, 이 모든 것들을 묶어서 그냥 메소돌로지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요거까지 끼워 넣으면 이 구분하는데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요거는 빼놓고 어쨌든 우리는 지금 여기서 어프로치와 테크닉 그리고 알고리즘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비교해야 될 것은 테크닉과 알고리즘입니다. 이건 특히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데이터 사이언스, 특히 공학에서 이제 이것들이 매우 중요한데요. 테크닉은 well-defined procedure,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이 테크닉 정의와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런데 알고리즘은 뭐냐? formalized sequence of logical step, 스텝들을 모아놓은 게 프로시저이고, 이것이 거의 프로시저란 뜻인데요, 그죠? 요거 자체가.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인풋과 아웃풋이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자, 우리가 알고리즘은 인풋이 같으면 누가 언제 이 알고리즘을 이용했든 간에 아웃풋이 같아야 돼요. 즉 데이터가 같으면 똑같은 하이퍼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똑같은 머신러닝 알고리즘 이용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자, 앞에서 제가 소고기 요리를 예를 들면서 레시피가 테크닉이라고 했는데, 자, 고든 램지 스테이크 만드는 레시피를 제가 쓰는 거와 여러분이 쓰는 거와 또 누가 실제 고든 램지가 쓰는 거와 인풋, 요리는 다 재료는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고기도 똑같고 뭐 오일도 똑같고 뭐 향신료도 다 똑같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레시피는 알고리즘이라고 볼 수 없고 테크닉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 가지 머신러닝 모델 알고리즘이라든가 아니면 통계 알고리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알고리즘은 모두 누가 하던 간에 똑같이 우리가 인풋을 입력하면 똑같은 아웃풋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테크닉과 알고리즘은 거의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공학 분야에서는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즐겨 쓰는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테크닉이라는 말을 또 즐겨 쓰기도 합니다. 물론 분야별로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만 두 가지는 매우 유사하지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알고리즘과 갑자기 모델이 튀어나왔습니다. 이 모델, 앞에서도 우리가 임피리컬 리서치 첫 번째 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모델이 나왔는데 사실 사회과학 분야, 다른 분야에서는 모델과 알고리즘이 전혀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는 머신러닝 알고리즘, 머신러닝 모델 거의 유사하게 쓰이기도 하면서 차이도 있는데 혼용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데이터 사이언스를 전공한 학생들은 또는 공학을 전공한 학생들은 이 두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 모델은 앞에서 제가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하게 그냥 돈, 행복 아무것도 없이 이것만 가지고 이걸 우리가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모델은 뭐냐면 이것이 어떤 아이디어이든 가설이든 프로세스든 시스템이든 뭐 객체든 간에 이 리얼리티를 단순하게 표현한 것이 모델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프라모델 조립할 때 모델도 그렇고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고 우리가 모델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나타내는 아주 심플한 표현이다라고 모델을 송칭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 어떤 인간의 삶을 아주 단순하게 인간의 삶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나타낸 단순한 모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야를 막론하고 쓰이는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 머신러닝에서는 이 모델이 좀 상당히 구체적이죠. 그리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이랑도 매우 헷갈리게 되는데 이 두 가지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알고리즘입니다. 인풋이 어떻게 들어가고 어떻게 계산을 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어떤 데이터를 바탕으로 어떤 산출물을 내느냐. 그때 이 머신러닝의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되면 머신러닝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즉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있고 특정 데이터를 가지고 말 그대로 트레이닝 시켜서 모델이 나오는 거죠. 이 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뭐 예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디시전 트리, 의사결정 나무라는 알고리즘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 부분을 배운 친구들은 뭐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서 스플릿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쭉 나와 있는 이 자체는 그냥 알고리즘이에요. 이 알고리즘을 특정 데이터에 적용을 해서 말 그대로 디시전 트리, 나무가 나옵니다. 요거는 모델이에요. 이거는 제 저서인 경영을 넷플릭스 하다에 나온 특정 게임의 고객들의 이탈을 예측하기 위한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뭐 이 고객들이 최근 일주일간 접속 횟수를 바탕으로 몇 회 이상이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쭉쭉쭉쭉 가다 보면 어떤 그룹은 잔존을 하고 어떤 그룹은 이탈을 한다. 그래서 이탈을 할 가능성이 높은 고객들을 찾아내서 뭔가 당근을 던져줘라. 뭐 이런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쓰이는데, 자, 이거는 모델이에요. 근데 이 모델은 어떤 데이터를 썼냐에 따라 다르겠죠. 이 게임이 아닌 다른 게임을 쓰면 또 다른 모델이 나올 거고, 또 다른 회사의 데이터를 쓰면 또 다른 모델이 나올 거고. 자, 그래서 타입 B에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하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데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타입 B 유형이 아닌 거죠. 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라는 것은 나는 이 알고리즘을 A라는 데이터를 써서 모델을 만들었고 B라는 데이터를 써서 모델을 만들었고 C라는 데이터를 써서 또 모델을 만들었어. 이건 그냥 적용한 거잖아요. 그냥 한번 해본 거잖아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practical contribution, 우리가 뭐 수업 시간에 배웠었던 것을 우리 회사 데이터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오, 좋아. 근데 그거는 회사에서 리포트로 또는 뭐 프로젝트로 수행할 수 있지만 그 결과만 가지고는 학술 논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것, 머신러닝 모델 자체를 새로 생성한 것, 이거는 데이터에 따라 다르고 또 어떻게 트레이닝했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할 의미가 있는 거죠. 반면에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타입 A에서 임피리컬 리서치에서는 내가 새로운 모델을 이렇게 아까 돈과 행복이 어쩌고 저쩌고 어쨌네 저쨌네 제시하고 이 가설을 검증을 해서 자,
이 세상이 이렇게 작동해 라는 모델을 제시하는 것은 타입 A에서는 오리지널리티로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게 분야마다 좀 차이가 있고 용어가 헷갈려서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어프로치, 테크닉, 알고리즘, 모델 이 뜻이 비슷한 듯 하면서 조금씩 다 다른데요.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혼용해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를 보면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앞에서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자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임피리컬 리서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사례를 들었었는데, 자, 만약에 이 관계를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리그레션, 회귀 분석으로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것을 이때 이 리그레션을 과연 어프로치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테크닉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모델이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헷갈리죠? 다 됩니다. 다 되는데 그 의미들이 조금씩 다르다라는 거죠. 자, 내가 이 돈과 행복의 관계를 회귀 분석이라는 접근법, 즉 돈과 행복이, 돈이 독립변수고 행복이 종속변수라서 얘네들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접근하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회귀 분석 어프로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은 내가 다른 상관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아노바라든가 이런 어프로치가 아니라 리그레이션 형태,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형태로 돈과 행복의 관계를 보겠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법이죠. 또는 머신러닝에서는 자,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이즘 변수, 나는 행복해, 행복, 불행 두 가지로 놓고 본다면 분류 접근법, 즉 클래시피케이션 어프로치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행복은 뭔가 이 컨티뉴어스한 베리어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행복 점수를 예측하는 형태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그거 역시 나는 클래시피케이션 어프로치가 아니라 리그레이션 어프로치로 접근하겠어. 이때는 어프로치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리그레이션인데 지금 제가 통계에서 또는 사회과학에서 그리고 머신러닝에서 뭔가 좀 다르게 이야기를 했죠. 똑같은 회귀 분석을 가지고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사회과학과 공학 또는 통계학과 머신러닝의 근본적인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또 리그레이션 테크닉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리그레이션 테크닉을 사용한다라는 것은 나는 행복이라는 것을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돈이라는 것을 독립변수로 설정을 한 다음에 이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함수를 추정하는 형태로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한다면 리그레이션 테크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 리그레이션이라는 것은 아주 광범위한 용어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심플한 y는 ax 플러스 b라는 어떤 리니어 리그레이션, 심플 리니어 리그레이션도 있고 또는 라소 리그레이션,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SVR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있습니다. 각각 이 관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다른 형태로 추정을 하게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은 데이터를 이용해서 똑같은 이 알고리즘을 썼다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이 각각을 Simple Linear Regression Algorithm 또는 Lasso Regression Algorithm, 이렇게 알고리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Simple Linear Regression을 썼더니 행복은 돈 곱하기 0.5에 더하기 1.5 이건 말이 안 되긴 하지만 행복 지수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라고 나왔으면 이건 뭐가 되는 건가요? 이거 자체는 리그레이션 모델이 되는 거죠. 자, 이처럼 어프로치 테크닉 알고리즘 모델 비슷한 뜻도 가지고 있고 또 혼용돼서 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회귀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통계학과 머신러닝의 차이 또는 더 나아가서 사회과학과 공학의 차이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귀 분석, 대부분 알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저는 이제 통계학을 배우게 되면 통계학에서 가장 대표적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기법이 이 회귀 분석이죠.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기법입니다. 근데 또 머신러닝에 보면 이 회귀 분석, 회귀 어프로치가 있죠. 흔히 지도학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두 가지 접근법이 회귀와 분류입니다. 종속 변수가 연속된 값을 가지면 회귀고 종속 변수가 카테고리컬 밸류를 가지면 분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여기서 이야기하는 회귀와 통계에서의 회귀 분석 서로 다른 걸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리그레션이라는 기법 자체는 통계학의 기법일까요? 머신러닝 기법일까요? 뭐 이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뭐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거죠. 사실 머신러닝의 일부 뿌리가 통계학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머신러닝이 처음에 나왔을 때 통계학을 하시던 분들이 이 뭐 다 똑같은 건데 괜히 이름만 바꾼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고 방법도 똑같습니다. 똑같은 회귀 분석인데 무엇이 다르냐? 관심사, 즉 목적이 좀 다르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과정도 조금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회귀 분석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수를 만드는 과정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흔히 독립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x고, 그에 따라 영향을 받는 종속 변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y죠. 그래서 회귀 분석은 이 두 변수 값들,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함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물론 그 함수 형태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통계학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이 f를 찾아내는 게 주 목적이고, 머신러닝은 y를 찾아내는 것이, y를 예측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라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통계학을 괄호 열고 사회과학이라고 표현해놨고 머신러닝을 공학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이게 뭐 사회과학에서는 통계학만 쓰고 공학에서는 머신러닝만 쓴다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공학에서도 당연히 통계학을 활용을 하고 사회과학에서도 머신러닝을 활용을 하는데, 이 학문의 본질적인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죠. 자,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의 목적은 뭘까요? 자, 우리 사회과학의 반대는 사실은 자연과학이죠. 이 자연과학이라는 학문은 말 그대로 이 자연의 이치와 원리를 찾기 위한 학문이죠. 그럼 사회과학은 인간들로 구성된 이 사회의 작동 원리를 찾기 위한 겁니다. 그 원리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회에서 발생하는 그 현상들의 인과관계가 원리가 되겠죠. 그래서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사회과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보니까 이 회귀 분석은 사회과학에 가장 많이 활용되는 기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제가 앞에서 이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때 x라는 변수가 그러면 연봉 또는 뭐 자산이 되는 거고, 이 y라는 변수가 행복 지수가 되는 것이겠죠. 사회과학의 목적은 뭐냐면, 자, 이 두 관계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가 두 개인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을 쓴다고 한다면 B0 더하기 B1 X1 더하기 B2 X2라는 이 모델을 정의하고, 자, X1에다가는 연봉, 뭐 X2에다가는 자산을 넣은 다음에 이것과 행복지수 Y의 관계를 찾아내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B1과 B2입니다. 과연 이 변수들이 연봉 또는 자산이 행복지수에 얼마만큼 크게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 B1과 B2를 찾아내는 것 자체에 좀 더 목적을 두는 거죠. 그래서 추정을 해봤더니 소득이 높을수록 뭐 행복지수가 높아지지만 뭐 어느 수준 이상이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소득을 얻게 되면 행복은 뭐 돈 위에 다른 요소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그 현상 자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 자체에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F에 해당되는, 즉 이 파라미터를 찾아내는 이곳에 통계학은 좀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머신러닝은 이 B1과 B2가 얼마나 중요하고 크기가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은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더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의 연봉과 소득을 넣었을 때 행복지수가 몇 점이지? 어떤 사람의 연봉이 뭐 5천만 원이고 자산이 얼마일 때 이 사람의 행복지수는 얼마일까? 이것들을 예측하는, 즉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이 머신러닝의 중요한 목적이다라는 거죠. 자, 또 다른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영화 흥행을 예측 또는 인과관계를 보려고 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영화 흥행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개봉 초기에 확보한 스크린 수라든가 아니면 주연 배우의 인지도라든가 뭐 감독이 누구냐, 뭐 제작비가 얼마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텐데, 자, 회귀 분석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이 모든 변수들을 다 고려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회귀 분석에는 다중공산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그러니까 각 독립 변수들 간에 서로 인과관계가 있으면 x1이 영향을 미치는지 x2가 영향을 미치는지 x2가 x1에 영향을 미쳐서 영향을 미치는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인과관계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변수 몇 개만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석을 했더니 스크린 수 그리고 주연배우 인지도가 높을수록 관객 수가 많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합시다. 그래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남들 다 아는 사실 아닌가요? 업계에 있다면 당연히 다 아는 사실인데 이것을 물론 가장 처음에 연구를 했다라면 이걸 실증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증명해냈다라는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그 다음에 사실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뭔가요? 남들 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는 것보다는 이 영화가 개봉을 했을 때 관객 수가 얼마가 될 것인지를 미리 예측을 하는 거겠죠. 예측을 했더니 관객 수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낮아서, 즉 손익분기점에도 못 미친다면 빨리 스크린도 확보해야 되고, 아니면 예능 프로그램 같은데 이 배우를 출연시켜가지고 홍보를 하자, 뭐 이런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사실 영화 흥행에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여러 가지 변수뿐만 아니라 뭐 배급사의 영향력이라든가 뭐 관람 등급이라든가 뭐 개봉 시점, 뭐 개봉했을 때 어떤 영화들이 경쟁했는지 이런 수많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귀 분석으로는 이것들을 커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모든 변수를 다 때려 넣고 예측, 머신러닝 모델을 통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는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변수들 간에 뭐 상관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 그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예측 모델의 정확도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측이 잘 된다면 그 안에 어떤 블랙박스가 있는지는 말 그대로 블랙박스이기 때문에 나는 고려하지 않아. 어쨌든 이 변수를 집어넣었더니 예측이 잘 되는구나 라는 것만을 우리가 추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즉 머신러닝에서는 얼마나 예측을 잘하는가, 즉 이 Y를 얼마나 잘 예측하는가가 중요하다면, 통계학에서는 이 X1과 X2의 파라미터들이라고 볼 수 있는 이 B라는 이 파라미터가 얼마나 추론이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값이 얼마이고 유의확률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식을 놓고 어디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수집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통계학의 목적은 우리가 샘플이라고 불리는 일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추론해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유의성 같은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샘플이라는 몇 안 되는 데이터, 이거를 다 갖다 써야지 이걸 뭐 아껴두거나 할 수가 없어요. 반면에 머신러닝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보통 우리가 흔히 트레이닝 데이터, 주어진 데이터들의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밸리데이션을 위한 데이터로 나눈 다음에 뭐 6대 2대 2 이렇게 나눈다라든가, 나눈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또 밸리데이션 과정까지 거치게 됩니다. 반면에 통계학에서는 모든 샘플을 트레이닝에 활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통계학에서 트레이닝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이상한데요. 자, 우리가 기본적인 과정 자체가 통계학에서 회귀 분석에서 기본적으로 수행하는 것 자체가 이 주어진 데이터 셋들을 바탕으로 이들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최적의 이 선을 찾아내는 것이죠. 선형 회귀 분석에서는 y는 b0 더하기 b1x. 그럼 이 b0와 b1을 어떻게 추정하느냐, 어떻게 도출하느냐, 이 각각의 오차의 제곱합이 최소가 되는 형태로 이 b0와 b1을 찾아냅니다. 이 과정을 통계학에서는 피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과정이 곧 머신러닝에서는 뭐가 되는 건가요?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트레이닝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모델을 찾아내는 과정이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어만 다를 뿐이지 그 접근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머신러닝에서는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로 나누는 거고, 통계학은 주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일반화를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주어진 데이터를 모두 활용을 해서 추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 연구에서는 이 통계학에서의 리그레이션 어프로치를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머신러닝의 리그레이션 어프로치를 가져갈 것인지, 이것은 내 연구의 목적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하지만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은 아니지만
추구하고자 하는 바, 관심사 또는 목적이 다르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학술 연구 결과가 가져야 할 오리지널리티, 그 두 가지 유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타입 A는 임피리컬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파인딩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타입 B는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서 제시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타입 A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 타입 B는 공학 분야에 주로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주로 해당이 되는 것이지 사회과학에서도 타입 B 유형의 오리지널리티도 있고요. 공학에서도 당연히 타입 A 유형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오리지널리티를 가지는 타입 A가 됐든 타입 B가 됐든 오리지널리티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연구 주제를 과연 어떻게 찾을 것인가.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연구 주제를 찾고 선정하는 것, 연구의 첫 단계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뒤에서 아무리 분석을 열심히 하고 나름 괜찮은 결과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리지널리티를 나중에 인정받지 못하면 결국 말짱 도루묵이 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연구 주제를 찾는 그럼 꿀팁이 과연 있을까? 제목은 꿀팁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거는 약간 낚시성 제목이고요. 기본적인 팁은 있습니다. 팁이라기보다 이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리고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당연히 기존 연구를 살펴보는 거죠. 오리지널리티의 정의 자체가 기존 연구와 차이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연구에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는지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관련된 연구를 많이 읽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학생들이 리서치 프로포저를 가져와서 저 이러이러한 연구할 거예요. 이거 되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키워드 몇 개 가지고 검색해보면 구글 스칼라에 논문이 수십 개가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키워드만 같다고 해서 차이점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주제는 이미 남들이 다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에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수만 명의 연구자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논문 한 편 정도만 읽고 나도 비슷하게 이걸 조금 바꿔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한 것들은 이미 비슷한 시도가 수도 없이 이루어져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 이런 연구 없는데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 경우는 누가 해보려고 했는데 데이터가 없어서 못했거나 아니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해서 했는데 논문으로 게재가 안 되었거나 하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피하려면 관련된 연구를 꼬리에 꼬리를 물고, 흔히 캐스케이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 논문을 찾은 다음에 관련된 연구를 키워드를 통해서 논문을 찾은 다음에 거기에 나와 있는 레퍼런스들을 또 찾아보고 그 논문에 나와 있는 레퍼런스를 또 찾아보고 해서 해당 분야의 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를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꿀팁은 없습니다. 일단 많이 읽어봐야 이 분야에서 내가 어떤 컨트리뷰션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어떤 차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감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내가 찾아낸 오리지널리티를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연구 주제를 찾아서 그대로 분석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어떤 설득이라든가 설명 없이 난 이런 거 했어, 니들이 오리지널리티를 알아서 파악해줘 라고 하면 아무도 알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서론에 대해서 뒤에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서론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서론에서 이 연구의 오리지널리티를 명확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래서 논문을 누가 잘 쓴다라는 것은 글을 화려하게 쓰고 복잡한 분석 기법을 활용을 한다고 해서 논문을 잘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의 오리지널리티를 일단 서론에서부터 이 논문을 심사하는 리뷰어들에게 자, 이거는 기존 연구와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점에서 우수한지를 명확하게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사실 논문을 쓰는 것이 학술적인 글쓰기이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역시 마케팅입니다. 마케팅. 자, 똑같은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도 누군가는 이것들을 잘 부각시켜서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과 이 연구 우수성을 잘 부각시켜서 오리지널리티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누군가는 마케팅을 잘 못해서 그 포인트를 잘 잡아내지 못해서 남들이 봤을 때 기존 연구랑 별 차이가 없는데 이게 무슨 오리지널리티가 있어? 라고 해서 리젝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죠. 오리지널리티라는 것은 사실 주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논문의 마케팅을 얼마나 잘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연구라는 거는 정말
대단히 거창하고 뭐 세계 평화까지는 아니더라도 세계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뭐 이런 아주 거창한 주제를 찾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석사과정 학생이 가끔은 이 박사과정 몇 년 동안 연구할 주제를 가져오기도 하고요. 또는 평생 교수가 돼서 평생 연구해야 될 주제를 찾아오기도 하는데 절대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아서 비어 있지만 어느 정도 조그만 의미가 있는 영역을 찾아서 이게 오리지널리티라고 잘 정의를 하면 됩니다. 대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와닿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스포츠 신문 기자를 벤치마킹 하라라는 겁니다. 자,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물론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목을 어떻게 뽑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제목으로 기사를 써야지만 그 기사를 클릭하거나 사람들이 보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낚시성 기사라든가 너무 자극적인 제목을 만들기도 하지만 팩트에 기반했을 때 어떻게 제목을 만들어야 의미가 있을 것인가. 특히 스포츠 신문 기자들은 더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가 이제 기록 경기다 보니까 뭔가 새로운 기록이 생겨났다. 기존 기록을 경신했다거나 아니면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의미 있는 기록이 있어야지만 그것을 기사로 쓸 수가 있겠죠. 여기서 새롭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논문의 오리지널리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신문 기자는 어떤 팩트의 오리지널리티를 부여하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가끔 뭐 저렇게까지 의미를 부여해야 하나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의미가 있으니까 기사가 만들어지는 거겠죠. 자, 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류현진 한국인 최초 2년 연속 개막전 선발승 도전. 참 길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어쨌든 어느 정도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의미 있는 기록이라고 판단이 되었으니까 기사를 이렇게 뽑았고 이 데스크에서 자르지 않고 그대로 기사를 내보냈겠죠. 근데 그 의미 있는 정도는 조금씩 다를 겁니다. 정말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조금의 오리지널리티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인정을 받아서 기사가 된 것일 수도 있겠죠. 물론 이 기사, 하남직 기자라는 사람이 왜 이렇게 기사를 썼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미 오래전에 더 의미 있는, 더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일들이 이미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로는 기사를 쓸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 아마 처음에는 류현진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진출이라는 기사를 쓰고 싶었겠지만 이건 이미 뭐 박찬호 선수인가요? 다른 누군가가 한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이미 진행한 연구란 이야기예요. 하지만 이 자체로 오리지널리티가 엄청 크지만 누가 이미 메이저리그 진출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이 의미가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아마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류현진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첫 승. 이것도 역시 의미가 있죠.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게 이것도 역시 아마 박찬호 선수가 했을 것 같은데 이미 누군가가 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까? 한국인 최초 그냥 첫 승이 아니라 선발승만 해도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것도 누군가 박찬호 선수인지 누군지가 아마 했을 거고요. 좀 더 의미를 찾다 보니까 그래 선발승은 아니지만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개막전 선발승. 그러니까 개막전에 나와서 선발승을 했다라는 거 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이것도 이미 누군가가 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면 의미를 만들어 볼까 고민을 하다가 아직 선발승을 하진 않았지만 그리고 처음은 아니지만 2년 연속의 의미를 두자. 그래서 2년 연속 개막전 선발승 도전이라는 좀 구질구질해 보이지만 어쨌든 의미 있는 기사 제목을 뽑아낸 것이죠.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아마 이 앞에 있는 모든 기사들을 이미 다 훑어봤을 겁니다. 즉 기존 연구를 이미 다 훑어보고 나서는 기존 연구와 즉 기존 기사, 기존 팩트와는 다른 뭔가 이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런 기사를 뽑아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오리지널리티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정말 새롭다라는 것만 가져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어야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기사도 새롭기는 할 거예요. 한국인 최초 메이저리그 2년 연속 개막전 불펜 출연. 자, 그런데 이건 사실 뭔가 기사라거나 의미가 있다라고 하기에는 부족했으니까 그 전에 아마 다른 한국인 선수도 이런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걸 기사로 삼지는 못했을 겁니다. 즉 불펜 출연이라는 것은 뭐 오리지널리티, 새롭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어떤 컨트리뷰션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반드시 기존 연구에서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을 이렇게 찾아가는 과정, 기존 연구를 살펴보고 기존 연구에서 수행하지 않았던 부분을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 이
스포츠 신문 기자가 꼼꼼히 기존 기사를 살펴보고 어떻게든 의미를 만들어내는 과정과 비슷하다라는 점. 그래서 뭔가 너무 거창한, 그러니까 최초 메이저리그 진출, 메이저리그 첫 승 정도의 오리지널리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2년 연속 개막전 선발승 도전 정도의 연구만 수행하더라도 충분히 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의 하나의 연구로서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